와우. 안녕하세요.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. 펀치라인 복싱 토크 시즌 2 벌써 7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 펀치라인 복싱 토크를 100회까지 진행하면서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. 현역 시절의 패뷸러스 4, 그 전설의 그 4명으로 불리면서 복싱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슈거레이 레너드, 토마스 헌즈, 그리고 마빈 해글러와 로베르토 듀란, 이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부터 몇 부에 걸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슈퍼 패더급 얘기할 때 갑자기 출장이 잡혀서 못 오셨었죠. 저희 펀치라인 복싱 토크의 맏형 임준배 WBC 국제 심판위원님 나오셨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그리고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성열 이사님 함께 계시고요. 안녕하세요. 슈퍼 패더급 때 함께 인사를 나눴던 나폴레스님 같이 계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리고 오랜만에 1985년 그 펀치라인 복싱 토크 이후에 같이 참여해주신 김민호님 계십니다. 네, 멀어서 안 들리고. 그러네요. 자,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1979년 11월이죠. 슈거레이 레너드가 윌프레도 베니테스를 꺾고 WBC 웰터급 챔피언이 오르면서 이제 전설의 어떤 시기가 시작이 되고, 같은 날 마빈 해글러는 그 비토 안투페르모와 무승부를 하면서 챔피언이 이제 되지는 못했고요. 이 해글러 또 헌즈, 이 선수들은 80년에 그 세계 챔피언에 오르게 되고, 로베르토 두란, 라이트급을 지배하던 그 지배자가 80년에 또 두 체급을 뛰어 올라서 레너드와 자웅을 겨루면서 그야말로 황금기가 시작이 됩니다. 그 얘기를 지금부터 나눠볼 텐데요. 누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? 저는 역시 뭐 나이로 따지면 이제 두란이 제가 처음 복싱을 이제 보기 시작했을 때 그때 뭐 막 챔피언이 되고 그 또 챔피언 됐던 시합이 그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켄 부캐넌과의 시합, 지금 봐도 명백한 로브로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뭐 KO승을 했고, 또 라이트급이라는 그 매력 때문에 아무래도 듀란이 각인이 되고, 그 사실 뭐 그 해글러 시절은 저는 군대가 있었어요. 해글러 전성 시절. 그래서 가장 그 임팩트가 있던 거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듀란이고, 시합 자체의 어떤 임팩트는 헌즈의 시합이 뭐 항상 기복이 있었지만 해글러나 레너드가 어떤 완벽함에 가까운 반면에 헌즈는 뭐 때로는 그 굉장히 그 약자의 그 모습도 보여주고 상당히 그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헌즈의 시합이 상당히 매력이 있었죠. 그래서 정말 그 이기는 시합, 특히 KO로 이기는 시합은 처참한 상대를 아주 처참하게 그냥 무너뜨리고, 자신이 또 쓰러질 때는 또 처참하게 쓰러지고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복싱을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매력 있는 그런 캐릭터였죠, 헌즈가. 네. 그 나폴레스님께서는 저도 임 의원님 말씀대로 두란이 인상적이었고요. 두란은 그 앞전에 그 78년도 초에 라이트급 통합전이라 해가지고 에스테반 대 헤수스, 그 시합이 세 번째 시합이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 복싱을 몇 년째 볼 때는 처음으로 봤던 경기였는데, 몸무게는 라이트급인데 이 시합 내용 자체는 헤비급 펀처들의 대결같이 이렇게 묵직하고, 특히 그 두란의 펀치에 헤수스가 엉엉 기어다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, 또 한 명의 F4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선수는 저 역시 토마스 헌즈인데요. 헌즈는 그 앞전에 헌즈 이전에 쿠에바스, 피피노 쿠에바스가 워낙 제가 복싱 볼 때 제 비슷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다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매력적인 존재를 단칼에 앞으로 꼬꾸라뜨렸던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헌즈 시합이 가장 매력적이었던 걸로 다가왔습니다. 이성열 이사님은 누구를 꼽고 싶으세요? 어떤 거를? F4 중에서 네. 그 지금 아무래도 우리 저 큰형님과 또 라프레스님은 연배가 있으시다 보니까 로베르토 두란에 대해서 좀 강조를 네. 해주셨습니다. 이건 연배의 문제가 아니라 자명한 사실인데, 저는 슈거레이 레너드를 꼽고 싶은데요. 뭐 실력적으로 보나 그 시대적인 복싱이라는 스포츠의
뭐 슈가레이 로빈슨, 무하마드 알리, 그 다음에 이제 슈가레이 레너드. 전 이렇게 그 스포츠에서도 어떤 그 이렇게 주인공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 스포츠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뭐 농구에서는 뭐 조던이라든가 축구의 펠레 뭐 이런 식으로 그 시대마다 주인공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80년대 최고의 주인공은 슈가레이 레너드라고 생각하고요. 그 이유는 뭐 실력, 스타성 모든 면이 다 갖춰진 완벽에 가까운 선수였기 때문에 토마스 선수의 강렬함과 로베르토 두란의 단단함은 없었지만 모든 면에서 최고의 복싱을 보여줬기 때문에 슈가레이 레너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사실 그 유튜브 채널을 저희가 몇 년째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올라오는 댓글, 그러니까 그 싸움이 좀 붙는 댓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그 마이크 타이슨이 거품이냐 아니냐. 그러니까 타이슨이 정말 세다 아니면 세지 않다. 그 논쟁이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 버금가는 댓글이 하나가 레너드와 헤글러 경기예요. 그러니까 헤글러가 이긴 시합인데 비겁한 레너드가 승리를 앗아갔다. 그런 그 쪽의 주장이 있고 또 한쪽은 무슨 소리냐 레너드가 이거는 이긴 경기다. 아주 팽팽하게 항상 그 지금까지도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논쟁의 그 중심에 있는 헤글러 레너드전이 아무래도 이제 그 이 방송을 들으시는 복싱 팬분들께서도 각자 생각하시는 바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.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성열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슈거레이 레너드가 가장 좀 그 기억에 남고 좀 애증의 존재라고 생각이 돼요. 저 레너드가 그 화려한 복싱으로 웰터급에서 딱 안착해 있을 때 라이트급에서 얼짱한 두란을 만나면서 이제 개런티 1000만 불 시대를 열었고 또 헌주와의 통합전을 통해서 엄청난 그 흥행, 그 헤비급의 흥행을 웰터급으로 옮겨왔고 또한 그 결국은 이제 헤글러에게 나중에 도전을 하고 또 슈퍼미들에서 헌주와 두란을 만나는 그런 일정 자체가 그 복싱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 어떤 매개체 역할을 좀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너무 자기가 원할 때만 골라 싸웠다는 것. 그러니까 헌즈나 헤글러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특히 헌즈는 그랬죠. 뭐 그 어느 누구라도 있으면 맞닥뜨리고 승패를 떠나서 항상 좋은 시합을 펼쳤는데 레너드는 그 지금의 흡사그 플로이드 메이웨더처럼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그 입장을 만들어 놓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몸값을 최대한 올려서 적은 경기를 치르면서도 또한 그 흥행은 됐지만 복싱 팬들의 어떤 볼 권리, 보고 싶은 그 욕구를 좀 충족시켜주지 못한 면에 있어서는 좀 밉기도 합니다. 어쨌든 그 레너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그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. 레너드 헤글러전에 대해서 그 우리 나폴레스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그 승부를. 레나드 헤글러 시합에 저는 그 시합이 12라운드로 벌어진 그 자체가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불만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위대한 시합이 15라운드로 벌어졌다면은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? 그 시합 그 당시 벌어졌던 딱 유일무이했던 그 시합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한 1, 2점 차로 저는 헤글러가 이겼다고 지금도 생각하는 중이거든요. 그리고 어떤 링을 장악하고 주도권을 보이고 과연 저게 점수로 매겨졌을 때 어떻게 10대 9 이렇게 레나드 쪽으로 118대 110이라는 스코어도 한 부심이 매겼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런 점수 차이가 요즘의 복싱 어떤 그 점수 체계하고 그때서부터 좀 시초적으로 하진 않았나. 예전 시합 같았으면 범전은 10대 10 무승부를 매기기 위해서 저는 15라운드로 했으면 6대 4 정도로 헤글러가 갖고 갔고 12라운드 그 시합도 1, 2점 정도는 저는 헤글러가 지금 또 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. 아 그러시군요. 예. 그 이성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? 아 지금 이거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좀 용서해 주십시오 선배님. 그 레너드가 지금 이 시합을 하기 위해서 5년을 기다렸어요. 그다음에 5년 그 동안에 한 번밖에 재기전을 하지 않았고요. 그런 점에서는 12라운드가 적당했을 것 같고, 그다음에 15라운드면은 너무 이게 사람 이게 말려 죽이는 그 너무 15라운드면 너무 길다고 생각했었고
12라운드가 지금도 좀 길다고 생각하지만은 12라운드가 가장 적당한 라운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. 레너드가 헌즈와의 1차전에서 전성기 때 모습을 보셨겠지만은 13라운드, 14라운드에 일반 선수들 1, 2라운드에 나올 수 있는 그 주먹의 그 각도라든가 스피드가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레너드로서 15라운드로 했다고 했을 때 크게 뭐 해글러에 비해서 많이 지쳤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. 그리고 또 밀렸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 좀 더 넉넉한 점수차가 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점수는 118대 118대 110은 조금 이 시합의 내용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뭐 판정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한 4점에서 3.4점, 한 5점 그 정도로 해가지고 레너드의 승리로 지금도 한 뭐 80여 번을 봤지만 예. 볼 때마다 채점을 하지만 80번을 보셨어요. 80번 좀 더 본 것 같습니다. 한 3점, 4점, 5점 그 정도로 뭐 해글러 편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레너드의 승리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미호님의 또 생각이 궁금하네요. 예, 저는 사실 궁금한 게 그러니까 복싱 매니아로서의 임준배 위원님이 아니고 현재 지금 WBC 국제 심판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WBC가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세계 기구잖아요. 거기에 그 심판위원으로서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한번 좀 듣고 싶어요. 저는 이 시합은 뭐 지금 황 대표님 말씀대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 시합인데 그 채점 그 어떤 그 심판 저지의 어떤 기준에 의한 채점으로 하면은 레너드가 한 2점 정도 이겼다고 봅니다. 네,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 이 시합은 레너드는 자기 마음대로 시합을 운영을 한 거예요. 결과적으로는. 그리고 이제 해글러는 자기 뜻대로 시합이 안 된 거고 해서 그 이게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이긴 것 같은 라운드도 10대9 이게 10포인트 머스트 시스템의 어떤 그 난점이기도 한데 좀 이 일반 팬들이나 볼 때 좀 많이 이긴 것 같아도 10대9 아주 잔잔하게 이겨도 10대9 그렇게 채점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합이 끝난 상태에서는 어떤 해글러의 강함이 있던 라운드가 이렇게 그 떠오를 수도 있지만 그 라운드 바이 라운드로 보면은 뭐 레너드의 승리가 뭐 무리가 없지 않았나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뭐 큰 차 그 아까 얘기한 그 스코어는 좀 너무 벌어진 것 같고 한 2점 정도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레너드의 승리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. 해글러의 우세를 보시는 분들 뭐 댓글 예전에 그 댓글이라든가 저 복싱 팬분들하고 얘기하면은 해글러의 뭐 장악력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어그레시브한 면에서 레너드는 도망만 다녔는데 어떻게 레너드의 승리냐 하는데 해글러는 분명히 레너드에 비해서 펀치 허용을 훨씬 많이 했고 본인이 맷집 좋아서 본인이 충격 안 받은 거지 그 레너드가 펀치를 때리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 맷집이 뭐 본인은 충격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뭐 점수를 잃지 않았다라는 거는 조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합을 볼 때 전체적인 12라운드를 보고 아 A가 이겼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라운드별로 따로 채점을 하다 보면은 B 쪽으로 승리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인 어떤 그 링을 장악하고 제너럴십을 갖고 주도권을 갖느냐 아니면 약간 몰린 듯한 느낌이지만 소소하지만 그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그 주먹을 내미느냐 그 차이인데 실제로 보면은 전체적인 시합을 보고 그 어떤 자기의 그 승패 이미지와 라운드를 따로따로 그 포인트를 매겼을 때가 의외로 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라운드 시스템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뭐 현재 법이 그렇게 되고 뭐 그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고 해글러가 물론 뭐 굉장히 그 공격적인 면을 많이 보이고 레너드가 상대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두뇌 플레이를 폈다고 보고 얄밉지만 어쨌든 포인트 쪽에서는 저는 레너드가 아주 근소하지만 이겼다고 생각이 됩니다. 야, 이 시합 본 지가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36년 전 일이 돼버렸어요. 벌써 그렇게 됐어요? 네, 정말 저도 계산하면서 지금 깜짝 놀라게 되는데 자 그래도 아직 전설의 명승부로 남아 있고요. 좀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
이 당시에 이제 IBF와 WBA는 15라운드제를 고수하고 있을 당시였죠. 네. 그래서 레너드가 12라운드가 아니면 싸우지 않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WBC 타이틀로만 벌어졌습니다. IBF나 WBA는 각각 이제 타이틀을 인정 안 박탈시키고 새로 챔피언을 이제 뽑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WBC로만 벌어졌고 좀 아이러니한 것은 83년도 11월에 그 두란과 헤글러가 붙었을 때는 WBC가 12라운드제를 허용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헤글러 두란의 어떤 헤글러 측의 그게 입장이 강했죠. 15라운드로 하겠다는 거기에 WBC가 굴복을 하고 승인을 해줬었는데 이번 그 헤글러 레너드 경기에서는 결국 WBC 타이틀로만 벌어졌다는 점 그런 부분이 그 요즘에 그 메이웨더와는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네 명의 그 어떤 업적이랄까 하면은 사실 그 80년대 그 70년대 중남미 쪽에서 그 굉장히 그 경량급을 위주로 만개했던 복싱이 다시 미국 쪽으로 그 어떤 그 헤게모니가 좀 넘어가는 과정이었고 또 이 네 명의 어떤 그 복싱사의 업적이라 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사실 헤비급을 제외한 나머지 체급은 거의 네. 그 뭐 로컬 헤글러도 사실 그 보스턴 쪽에서만 시합을 했고 뭐 큰 시합을 하지는 못했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헤비급이 그 아주 그 주무대 그러니까 그냥 헤비급만이 오로지 프로복싱이라는 그런 인식에서 미들 웰터 가운데 중자 그러니까 파워도 있고 스피드도 같이 겸비한 복싱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팬들의 그 시선을 돌렸다는 데 의미가 있고 이 네 명의 공통점은 우리나라 선수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. 그러니까 듀라는 뭐 라이트급 시절에 방어전 때 뭐 그 가스 이스마츠나 네. 다케야마 그래서 뭐 방어전도 했고 그 전에 사실 듀란이 세계에 알려진 거는 고바야시 히로시의 이제 은퇴 시합이 됐죠. 그렇죠. 그 7라운드 KO로 이기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그래도 고바야시 히로시가 세계 타이틀 챔피언을 6차까지 방어했던 노장이기 때문에 네. 그때부터 이제 뭐 특히 뭐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에 알려졌고 그래서 이 네 선수의 어떤 업적이라 하면 그 가운데 중량급 웰터 미들 뭐 나가서 라이트 정도까지의 그 어떤 그 체급을 그 메인인 그 미국 쪽에도 상당히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지명도를 굉장히 끌어올렸다는 것 그런 게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러네요. 진짜 한국 선수는 이들과 한 번도 붙지는 못했는데 붙을 뻔한 적은 있었잖아요. 그 뭐 황충재 선수가 레너드랑 그 박종팔 선수, WBA 1일 예. 때 또 할 뻔도 했고 박종팔 선수가 오벨메이아스를 이겼으면 헤글러와도 그렇죠. 할 수 있었던 또 백인철 선수가 그 티오조를 꺾었다면 헌즈와는 예. 거의 그 결정이 돼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리고 이제 오영호 못했죠. 선수가 뭐 듀란을 노린다는 소리는 계속 있었죠. 네.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주제가 F4인가요? 패블러스 4. 맞습니다. 그러면 이 복싱 팬이라면 여기서 헤글러를 빼고 베니테스가 여기가 들어가야 진정한 F4가 아닌가라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F4라는 거는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헤글러 선수가 한 번씩 밑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두 번씩 한 번씩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헤글러가 들어간 거고 엄밀히 따지면 헤글러는 이 선수들에 비해서 체격이 엄청나게 미들급 선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급부터 시작하는 듀란이라든가 주니어 웰터급이나 웰터급의 헌즈나 레너드로서는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기가 좀 어렵다고 좀 할 수 있어서 근데 이 패블러스 4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이렇게 이 그러니까요. 대명을 했기 때문에 예. 하고 지금 이성열 이사님 말씀대로 베니테스는 이 네 명의 어떤 약간 이 네 명의 조형 같은 느낌. 헤글러를 제외한 물론 나머지와 전부 대결을 했고 예. 실제로 듀란한테는 이겼고 예. 뭐 헌즈한테는 뭐 졌고. 그거는 이제 미국 네. 쪽에 미국에서 이거를 패블리스 4라고 말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정했으니까 정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그냥 따라 할 거고.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전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헤글러가 여기서 없어지고 베니테스가 들어가야 진정한 F4의 그 네 명이 아닌가. 근데 그렇게 그거는 뭐 생각합니다. 체급에 대한 걸 따지면 예. 헌즈는 나중에 뭐 저 마이너 기구지만 크루즈급 세계 타이틀 매치도 했고 라이트 헤비급도 했고 뭐 듀라는 그렇게 따지면은 너무 벌어지는 뭐 라이트급 사실은 뭐 페다부터 시작을 했으니까.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는 그 웰터급 아래 위로
조금 한 체급 위나 한 체급 아래로 해서 가장 최전성기의 절정의 기량을 뽐낼 수 있었던 그 드라니야 물론 좀 오래된 선수지만 그때 그 베니테스라든가 그 시기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가장 피크에 올랐던 선수들끼리 그 4명을 뽑자면은 저는 헤글러보다는 베니테스가 더 좀 적당하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거는 이제 그 페뷸러스 포의 정체성 자체를 지금 항상 그 의문을 항상 가지신다면 그 새로운 그 어떤 헤글러는 거기 그 자기 내추럴 체급에서 받아먹은 거고요. 아래 체급 선수들을 하나씩 받아먹어서 그 강자의 이미지가 있는 거지만 헤글러가 만약에 이 선수들처럼 위로 올라가면서 그러면 아마 첫 발부터 아마 삐걱거렸을 수도 있습니다. 여기서 근데 스핑크스부터. 미국에서 페뷸러스 포를 정한 거는 뭐 지금 이성열 이사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이제 항상 그 새로운 것을 그 생각해내시는 이성열 이사님 생각이고 흥행력에 대한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베니테즈가 물론 뭐 천재복서였지만 이 4명에 비하면 흥행력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관계였고 저는 그러니까 베니테즈도 굉장히 그 난복서였지만 이 4명의 어떤 조연 역할을 주로 많이 했고 뭐 그랬지 않았을까 하고 이 페뷸러스 포는 뭐 우리가 오늘 정합시다가 아니고 원래 있던 그거를 그냥 한번 그 4명을 저거하고 아유 나는 그렇게 따지면 여기 뭐 딴 사람 낄 사람 많아. 그 사실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 이 베니테스가 무스타파 햄쇼를 꺾고 헤글러에게 도전을 했다면 네. 만약 그리고 또 뭐 이길지 질지는 몰랐겠지만 결국은 햄쇼에게 막혀서 이제 미들급 도전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 두란, 헌즈, 레너드, 헤글러는 모두 미들급 챔피언 출신이거든요. 뭐 헤글러야 미들급의 내추럴 그 파이터였고 전부 이제 웰터급 미들급, 두란은 또 라이트 웰터 미들을 다 그 왕좌에 이제 앉은 그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베니테스 경우는 그렇게 따지면 주니어 웰터, 주니어 미들을 빼고는 그 정말 그 리니얼 체급 자체는 웰터급 챔피언밖에 못했거든요. 그런 어떤 실적 면에서도 흥행도 그렇고 이 4명, 이 페뷸러스 포에 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. 국적에 대한 영향도 좀 있을 거예요. 아 그렇겠죠. 듀란은 워낙 인터내셔널이고 실제로 듀란은 그 라이트급에서 이제 웰타로 올라가는 시점에는 거의 미국에서 활약을 많이 했고 네. 베니테즈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도 뭐 나중에 후에 이제 주니어 미들 되면서 미국 쪽에 왔기 때문에 베니테즈는 이제 요 4명의 약간 깍두기 하나 더 물어주면 정도 하고 베니테즈 상당히 그 특이한 캐릭터고 빛나는 조연이죠. 그래서 뭐 그랬던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4명은 뭐 그런 어떤 그 가운데 중량급 웰타, 라이트, 뭐 미들은 전통적으로 뭐 굉장히 강한 체급이었지만 사실 이 4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라이트급도 그렇고 웰타는 굉장히 그 체급의 어떤 전통성에 비하면 굉장히 좀 미미했죠. 뭐 나폴레스가 뭐 아주 장기 집권을 하고 그 이후에 뭐 파로미노도 있었고 했지만 굉장히 수수한 존재. 그리고 쿠에바스도 뭐 굉장히 그 강렬했지만 그 미국의 어떤 그 중앙 무대에 쓰기는 조금 뭐 좀 부족한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이 넷이야말로 이제 헤비급으로 어떻게 보면은 뛰어넘는 그리고 사실 이 시절에 헤비급에 뭐 레리 홈스가 챔피언을 했고 마이크 위버도 있었지만 이 네 선수가 흥행면도 그렇고 뭐 모든 면에서 그 헤비급 선수들을 보다 더 앞섰었죠. 알리의 존재감이 워낙 컸었는데 그 알리의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면서 레리 홈즈가 바통을 이어받았다고는 하지만 펜들로스 뭔가 좀 공허했던 그런 느낌이 있는 실질적인 것 바통을 같고요. 이어가는 선수는 슈거레이 레너드가 아닌가.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죠.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헤비급은 뭐 그렉 페이지, 마이크 위버, 팀 위더스푼, 뭐 게리 코에체 이런 선수들이 뭐 타이틀을 뭐 서로 주고받고 그나마 이제 홈즈가 그 평정을 했지만 그 당시에 홈즈의 평가는 뭐 지금은 약간 다시 재평가가 되지만 그냥 알리의 복사판 뭐 이 정도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헤글러나 레나드나 뭐 이런 헌즈에 비해서는 인기도 면에서 뭐 홈즈가 나을 게 없었죠. 그렇죠. 그리고 뭐 라이트 헤비급도 그 당시 인기가 없었고 크루즈급은 뭐 정말로 인기가 없었고 했기 때문에 미들부터 그 웰타 그리고 이 선수들이 웰타에서 미들로 올라가면서 잠깐 그 간이역처럼 머물던 주니어 미들도 상당히 이제 레벨이 업이 돼서 그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전까지 뭐 이태리, 일본
뭐 이쪽에서 주로 챔피언을 만들고 제3국 뭐 바하마든지 뭐 이상한 데서 챔피언이 나와서 주니아미들이 이제 그 미국을 제외한 미국 사회가 강세를 보이면서 감히 이제 범접할 수 없는 뭐 그런 체급이 주니아미들급도 됐죠. 사실 경량급은 뭐 미국에서 이제 확실하게 흥행에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 멕시코에서 그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끌어모았잖아요. 벤텀급의 어떤 사라테 사무라 시대를 가 끝난 뒤에 이제 핀토르와 챈들러라는 막강한 존재가 나타나면서 또 벤텀급을 이끌었고, 페더급은 뭐 82년에 사망한 살바도르 산체스 또 뭐 데니 로페스가 또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가 그렇죠. 있었죠. 그 로페스를 산체스가 이제 꺾어내면서 반대편에는 또 에우세비오 페드로사가 있었고, 이렇게 각 체급별로 정말 강한 선수들이 그 시대를 지배했고, 또 아론 프라이어 역시도 80년을 기점으로 세르반테스의 시대를 이제 막을 내리면서 그 주니어 웰터급을 또 평정하는 때였기 때문에 헤비급이 흔들리면서 이 시선이 이제 아래 체급으로 좀 분산이 됐고, 그러면서 그 화려했던 레너드가 그 바통을 지금 이성열 이사님 말씀처럼 그 흥행의 어떤 그 추를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요때 복싱이 참 재밌었던 것이 저희 또래, 제 또래들 그 복싱을 보는 게 어떤 전문성을 띠고 프로 복싱을 시청한다기보다는 그 당시 이슈를 따라가서 보면 레나드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몬트리올 올림픽 때 슈퍼스타였잖아요. 근데 그때 미국 대표의 레나드 말고도 여러 체급의 금메달리스트들이 프로에 와가지고 레나드를 소개할 때 좀 정말 좀 귀를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란 게 웰터급 선수의 6회전 프로 데뷔전 파이트 머니가 그 당시 기준으로 4만 달러고 맞습니다. 베니테스를 만나기 전에 25번 정도 싸우면서 처음에 4만 달러니까 베니테스 시합을 임박하기 전에는 거의 어지간한 시합은 레나드는 이미 게임당 10만 불에서 15만 불,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뭐 아시아권, 중남미, 유럽의 세계 챔피언들이 받는 파이트 머니를 베니테스하고 하기 전에 이미 받고 있는 스타였고요. 헌즈 이전에 그 피피노 쿠에바스라는 실력을 떠나서 흑백 TV 시대의 이제 우상이었어요. 그래서 그 피피노 쿠에바스 시합을 앙헬 에스파다하고 그 두 번째 시합이니까 떡과 부러지고 그 주저앉아가지고 에스파다스 우는 장면이 그때부터 제가 이제 쿠에바스 복싱에 매료된. 예, 그 시합이 그 김태호 세라노전의 메인 이벤트였어요. 예, 예. 그래서 MBC에서 그때 이제 중계해준 네. 기억이 났고, MBC에서 쿠에바스 시합을 중계를 많이 해줬죠. 예. 뭐 웨스턴 주니어 시합, 뭐 참 많이 줬어요. 예, 그러니까 거의 이게 사람 같지 않은, 인간 같지 않은 저 세계, 딴 세계의 그 어떤 그런 강렬함이 네, 있어가지고, 맞습니다. 그리고 그 생긴 것도 굉장히 굉장히 뭐라 그러나, 예. 감정이 없는 그 인상 짙게 생기고, 뭐 좀 냉혹한 어떤 그 차가운 그런 그 그리고 살인마까지는 좀 아닌데 상대방한테 러시를 할 때 보면 거의 그 살인 본능을 갖고 하는 것처럼 그 입도 한번 그래서 킬러 같았어요. 옛날에 킬러. 그 우리 아버지가 그 말씀했던 기억이 나요. 어쩌다 그 쿠에바스 누구 시합이었는데 막 무차별로 때리는데 그러니까 저놈은 입도 안 벌리네 그랬던 기억이 났듯이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게 그렇게 생기고 그렇게 강했는데 헌즈 앞에서는 제대로 눈도 못 마주치고 결국은 뭐 2회 거의 경련을 일으키면 쓰러져서 야 이건 또 새로운 어나더 레벨이 탄생을 했구나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당시 제 친구들하고 그때 고등학생 되면서 사실은 그 예전에 그 영화에 쿵우스타 그 이소룡이라는 걸출한 그 영화 배우의 그 죽었을 때 영화는 국학생 시절의 영화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재개봉관에서 뜬금없이 시도 때도 없이 그 이소룡 사후에 그 영화를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즐겨봤거든요. 그런 이미지하고 흑백 TV 시절에 쿠에바스가 그 2, 3회 시합을 요절 내버리는 그런 이미지하고 겹쳐가지고 너무나 영웅이 되었는데 한번 어떤 웃긴 일이 있었냐면 헌즈라는 선수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었는데 신문에 요즘처럼 토머스 히토맨 헌즈 이렇게 소개가 안 되고 디트로이트에서 토미 헌즈에게 웰터급 선수권자 피피노 쿠에바스가 2회
패로 졌음 이렇게 간단하게 무슨 전보 발송하는 내용처럼 짧게 해가지고 저는 이게 오탄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이게 신문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겠지. 그리고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던 시기에 중학교 때 그 피노 쿠에바스 꼴뚜를 보고 매료됐던 친구들 학교랑 흩어져가지고 집에 전화를 했는데 뭐 얘기하다 뻔투 얘기를 했죠. 야 저기 그 쿠에바스가 졌대. 그 토미 뭐 뭐라더라 토미 헌제한테 졌대.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들은 제 친구가 똑같이 복싱 좋아하는 녀석이 토미? 그런 이상한 애한테 졌냐면서 시합 내용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토미라는 그 단순히 이름 보고 영화 교과서에 나오는 그냥 뭐 옆집 토미 형한테 어떻게 하다 졌나. 근데 마지막에 나중에 시합을 그때는 못 봤죠. 못 보고 그리고 생각한 게 그런 말을 나눴어요. 주인끼리 무림의 고수 인간계가 평정을 하고 절대 고수가 토마스 헌즈가 나타났다. 근데 이 레나드하고 1차전은 정말 그 시합하기 전에 인기가 엄청났었습니다. 헌즈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뭐 펀치라인도 보고 일본 복싱 매거진을 보는데 사실 헌즈는 뭐 아마추어에서 그렇게 뭐 네. 빛을 못 발했죠. 그래서 그렇죠. 몬트리올 올림픽 최종전에서 그 하워드 데이비스 주니어한테 져가지고 올림픽도 못 나가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복싱 매거진을 보니까 웰터급은 가당치 않은 그 리치의 키가 있는 선수가 뭐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주니어 웰터 중견이었던 뭐 브루스 커리든지 네. 헤럴드 웨스턴 같은 선수들 뭐 계속 KO로 이기고 나가고 또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에디 가조, 에디 가조. 사인상 무상진 이런 선수에게 뭐 2회 KO, 3회 KO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동영상으로는 못 봤죠. 네. 하지만 그냥 그 당시의 느낌은 무왕술인 에디 가조는 참 뭐 별로 잘하는 권투하지만 KO 당할 것 같지는 않았는데 뭐 그런 선수를 뭐 KO 시켰다 그러고 그 브루스 커리는 그 커리 후지라고 이름 갖고 뭐 일본도 왔지만 굉장히 터프한 선수인데 뭐 그런 선수도 가볍게 KO를 시키고 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쿠에바스와 3차전을 했던 에스파다도 그냥 4회 KO를 시켜서 아 이게 뭔가 좀 대단한 놈이 나타나긴 했다 했는데 헌스에게 이렇게 쉽게 이기리라고 이제 생각을 못했고 쿠에바스에게. 쿠에바스에게 그래서 이제 야 이건 또 새로운 괴물이 나타났구나 하는 느낌이었고 그 당시에 체형으로는 굉장히 특이했죠. 네. 그렇죠. 팔이 뭐 물론 키도 크지만 팔이 뭐 비정상적으로 크고 쿠에바스와의 시합은 뭐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에바스가 다른 시합은 거의 뭐 상대방을 죽일 듯이 쳐다보는데 이상하게 그 시합은 밑을 쳐다보고 눈을 못 맞추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선수가 너무 이게 눈높이가 위라 못 쳐다보나 했는데 아주 그 쿠에바스답지 않게 1라운드부터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굉장히 그 기가 죽어 있다가 2라운드에 거의 뭐 맞고 그냥 몸이 거의 이렇게 뒤틀리면서 마치 그 박종팔 선수가 그 헤수스 가야로도 KO 시킬 때 몸 뒤틀린 같이 해서 아주 간단하게 KO 시켜가지고 뭐 헌제의 시대를 열고 그래서 또 사실 헌즈와 레너드와의 그 시합 때는 대부분의 그 팬이나 전문가들이 헌즈의 우세를 예상을 했었어요. 근데 뭐 그 거의 5대5 아니었어요? 아니에요. 헌즈가 헌즈가 우세였어요. 유리했어요. 왜냐하면 레너드는 한 차례 두란한테 졌잖아요. 또 뒤에 이기긴 했지만 패배를 한 번 했었고 헌즈가 워낙 폭발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저도 확실히 기억합니다. 헌즈가 근데 유리했어요. 정말 그 레나드와 헌제 1차전은 그 높고 낮음이 계속 그 많았던 진짜 뭐 주고받고가 굉장했고 드라마 같은 한편에 진짜 지금도 아마 그 시합의 내용을 보면 클래시컬한 그 레전드 시합 중에도 내용면으로도 아마 뭐 한 3위 안에 들지 않을까요? 네. 그래서 굉장히 정말 감명 깊게 봤다고나 해야 될까?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레나드가 그 또 굉장히 수세에 몰리다가 또 그 헌즈를 그러기로 몰고 가고 이겼다고 그 네. 거츠 포즈라 그러죠. 일본 발음은 그 양손을 치켜들고 들어가서 정말 그 소나기 연타를 퍼붓는데 야 그거는 정말 지금까지도 굉장히 굉장히 인상 깊던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아마 지금 40대 후반부터 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장면은 모두 뇌리에 각인이 돼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혼자가 라이트를 그 적중시키고 정말 두 손을 치켜들던 아 복싱을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참 예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인데 아 어쨌든 그 시합 참 어제 본 것처럼 다시 또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이제 듀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그
그 어떤 펀처로서의 강함은 라이트급일 때가 굉장했고 사실 웰터급에서 이제 뭐 레나드와 1승 1패 주고받고 뭐 그 해글러와도 굉장히 그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뭐 물론 헌즈와도 대회에서 뭐 무참하게 졌지만 이제 그 라이트급 시절부터 보던 사람으로서는 웰터급부터는 좀 이제 많이 무뎌졌고 어떤 노련미와 그 어떤 그 파이팅 정신으로 시합을 끌고 가는 사실 아이런 바클리와의 시합은 굉장히 놀라웠죠. 아, 그렇죠. 네, 그래서 그 아이런 바클리가 그렇게 뭐 레나드한테 그렇게까지 뭐 적어될 줄 몰랐고 또 이제 뭐 듀란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 데비 무어를 이기고 그 주니어 미들급 WBA 챔피언이 된 시합도 굉장히 그 인상 깊게 그 굉장히 임팩트가 남는 그런 시합이 됐죠. 그래서 듀란은 뭐 물론 종신 그 은퇴할 때까지 100전이 넘는 전적을 했지만 그 이 네 명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프로 기질다운 뭐 체급을 마다 않고 상대를 마다 않고 정말 싸우고 그 말년엔 정말 그 아주 비대해진 몸으로 그 비니 파시엔 자복 체형 비슷한 둘이 뭐 곰싸움 하듯이 해서 뭐 하기도 했고 했지만 정말 그 타고난 파이터 뭐 그랬던 느낌이고 아까 황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레나드는 상당히 뭐 은퇴를 여러 번 했고 또 사실 아까 이성열 이사님 말씀대로 그 해글러와의 시합도 그 케빈 하워드와의 그 재기전 이후에 한 3, 4년을 쉬다가 다시 했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러나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그런 뭐 듀란 같은 어떤 싸움꾼의 이미지는 아니었고 해글러는 너무 완벽한 것 같아서 또 한때는 재미가 없었고 그래서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헌즈는 굉장히 좀 시합 자체가 드라마틱하고 아주 뭐 자신이 케어될 때는 그 바클리나 그 해글러한테 아주 무참하게 케어가 되는데 또 듀란을 잡을 때 보면 뭐 완전히 쥐잡듯이 또 잡아버리고 또 시합 따라서 어떤 시합은 초반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쿠에바스 시합도 마찬가지지만 치고 나가서 부셔버리든지 아니면 완전히 또 아마추어 스타일 같이 뭐 아웃복싱으로 아주 시시하게 경기를 이끌어가든지 뭐 그랬기 때문에 네 명은 다 제각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여간 이 네 명은 지금 뭐 이성열 이사님 말씀하실 대로 베니테스도 있고 그 당시에 뭐 있었죠.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 네 명의 그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그 체급이 더 또 강자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뭐 사실 그 해글러가 이겼던 그 토니 십슨이나 또 알라민토 같은 선수들도 그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하이 레벨의 선수였는데 뭐 그런 선수는 뭐 해글러한테는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대가 되다 보니까 해글러는 사실 너무 완벽한 것 같아서 약간 흥미가 떨어지는 오히려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해글러보다는 이제 헌즈한테 어떤 인간의 그 측은지심도 느낄 때도 있고 너무 이 완벽한 거보다는 좀 약간 이렇게 허점이 있어 보이는 것도 또 나름 매력이 있으니까. 헌즈에 대한 그 매력은 이 네 명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매력. 그러니까 조금만 2% 부족한 건지 아니면 머리가 약간 나쁜 건지 왜 저런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시합을 마지막에 그르쳐가지고 좋은 그 승기를 다 잡고도 놓친 그런 면이 아쉽고 했는데요. 적어도 우리 저를 비롯해가지고 복싱을 좋아했던 제 또래 팬들의 이 각인됐던 이미지는 아무튼 쿠에바스를 그 요절을 내는 이후에 그 인기가 쿠에바스를 흠모하는 그 맹목적인 무슨 숭배감 같은 것이 헌즈한테 옮아갔어요. 옮아갔고 이 시합이 있기 전에 저희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소위 이제 복싱 우리는 제 딴에는 좀 볼 줄 안다 까불거리면서 레나드는 너무 이미지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해서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헌즈는 저도 우리는 너희들하고 보는 눈이 좀 틀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매니아고 그래서 그때는 4인방이라는 생각까지는 못했고요. 한참 이제 스포츠 외에도 음악 같은 거 좋아할 때 꼭 이렇게 대중음악에 음악 조금 좋아한다는 애들끼리 레드 제플린이냐 리퍼플이냐 이 둘 중에 헌즈하고 레나드 이 두 명만 생각하고 듀란은 좀 별개의 존재. 해글러는 이미 이 시합에 끼는지 안 끼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두 시합의 그 매력이 그 마음속으로는 왠지 모르게 헌즈가 좀 이겨줬으면 이걸 먼저 이기는 줄 알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랬었어요. 이게
만약에 베니테스가 미들급을 제패했으면 사실은 이 패블러스 4는 베니테스가 들어오고 듀란이 빠지는 게 사실은 맞기도 해요. 근데 글쎄 듀란은 그러니까 이 네 명하고 뭐 당당히 겨루긴 했지만 사실은 뭐 이 체급 자체가 사실은 맞는 체급은 아니죠. 그래서 헌즈는 나중에 뭐 라이트 헤비급까지 제패를 하고 물론 뭐 레나드도 라이트 헤비급 제패를 했고 라이트 헤비급 제패했죠. 라이트 헤비급은 슈퍼미들하고 같이 도니 라론데와 두 체급을 걸고 싸웠어요. 예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이상한 게 많았어요. 그래서 그렇죠. 그 아까도 잠깐 뭐 그 녹음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지만 헌즈도 원래 그 NABF 슈퍼미들급 타이틀 매치로 된 거를 WBO에서 초대 챔피언 결정전을 얹어가지고 뭐 본의 뭐 생각지 못하게 슈퍼미들급까지 또 달성을 했고 그런 거에 비하면 뭐 해글러는 그냥 오로치 그냥 미들로 시작해서 미들로 끝나는. 근데 이제 두라는 제가 볼 때는 사실 뭐 미들급의 업적은 바클리를 89년도니까 나중에 이제 홈으로트리지만 두란이 끝났다고 생각한 시점에 쿠에바스를 KO시키고 다시 급부상해서 데이비 모어를 꺾고 이제 새 체급을 제패한 후에 막바로 5개월 후에 마빈 에글러한테 도전하잖아요. 그때 그 뭐 아르게오가 프라이어에게 2번이나 막히면서 네 체급 제패를 실패를 2번이나 이제 했을 때기 때문에 두란이 이긴다면은 최초의 네 체급 제패가 되는데 헤글러가 당연히 KO 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고전을 했단 말이죠. 네. 그래서 두란의 어떤 그 평가가 좀 높아졌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후에 레너드의 슈퍼미들 타이틀을 도전을 하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뭐 졌지만 그 시합에서 또 이 레너드 눈을 또 심하게 망가뜨리고. 그래서 하여간 듀란은 뭐 천상 싸움꾼 같고 제가 작년에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실물을 만났는데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쾌활하고 여전히 잘 뭐 떠들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. 아 두란이요. 그래서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번 봤고요, 여름에 가을에 저희 WBC 총회 가서 또 한번 봤는데 여전히 뭐 사람 몰고 다니고 여전히 뭐 사인해주고 다니고 여전히 쾌활하고 여전히 뭐 잘 뭐 움직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천상 그 타고난 파이터고 뭐 파나마가 나온 가장 그 최고의 권투 선수죠. 파나마가 뭐 많은 그 유명 권투 선수 그 아주 위대한 챔피언을 배출했지만 그 듀란은 지금도 그 올드 전문가들은 뭐 올타임에서 알리, 조 루이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듀란은 항상 한 5위 안에는 듀란을 넣더라고. 뭐 레너드고 뭐가 다 없고 뭐 조 루이스, 슈가레이 로빈슨, 알리 뭐 그러고는 뭐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듀란은 경량급이고 또 미국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그 지금 아직까지 뭐 파키아오나 뭐 이런 레전드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물론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 모르겠지만 파키아오나 골로프킨, 타이슨은 아직까지는 그 미국의 아주 그 나름 뭐 그 저명한 그 복싱 저널리스트들은 아직까지는 뭐 랭킹을 높게는 안 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뭐 타이슨은 저도 뭐 그런 랭킹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매니 파키아오 경우는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파키아오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역을 할 수 있으려나 뭐 이런 약간 의구심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아직 평가를 제대로 안 하는지 몰라도 파키아오 그리고 골로프킨도 사실 그 골로프킨 한참 전성기 때 한 4, 5년 전에 정말 무서웠거든요. 무서웠죠.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과연 골로프킨이 그 뭐 슈가레이 로빈슨 시절이라든지 해글러 시절이라든지 그 헌즈 레너드가 막 그 난무하던 그 시절과 맞붙었을 때 골로프킨이 지금 같은 평가 그런 무지막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하고 일단은 뭐 그 개인차가 있겠지만 상대의 질이 좀 틀렸죠. 아무래도. 그렇죠. 예. 그렇죠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뭐 지금같이 세계 기구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지금은 슈퍼 웰터 하다가 미들 금방 올라가고 거기서 슈퍼 미들 금방 올라가지만 그 당시에 뭐 슈퍼 미들도 물론 이제 이네들이 있을 때 창설은 됐지만 없던 시절이고 했기 때문에 글쎄 골로프킨이 이제 뭐 해글러나 뭐 이런 레전드들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평가를 같이 받을 수 있을지는 뭐 조금 더 지나봐야 되는데
저 개인적인 생각은 홉킨스 전성 시절에 골로프킨이 붙었으면 잘못하면 홉킨스한테 졌을 것 같아요. 네. 홉킨스의 어떤 그 최전성기 때는 그 누구도 다 무섭죠. 네, 그래서 홉킨스 전성기 때 골로프킨도 나름 뭐 전성기 때 붙어도 좀 말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뭐 골로프킨은 보면은 굉장히 강하지만 약간 선이 가는 느낌? 미들급 쳐놓고 뭐 그런 느낌이 뭐 이렇게 요즘 선수라 제가 그런지 몰라도 약간 그런 느낌은 좀 있더라고요. 자, 지금 페뷸러스 4에 대해서 맛배기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금방 시간이 이게 갔습니다. 맛배기예요 지금? 아, 그런 거 아닙니까? 끝나는 거 아니에요? 자, 일단 그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그 페뷸러스 4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작부터 그 페뷸러스 4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헤글러가 빠져야 된다고 주장했던 우리 이성열 이사님께서 좀 클로징 해주시면 그 빠져야 고맙겠습니다. 된다는 건 꼭 아니고요. 또 베니테스 선수를 그때 당시 이 선수들과 함께 이제 베니테스가 같이 이제 글로벌 섰던 시절을 생각한다 그러면 헤글러보다는 베니테스가 아니었나라는 이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2부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봐야겠는데요. 감사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